오늘 시작을 함께 하시는 분은 하창봉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다는 말이 좀 무색하죠? 민망한 말인데 밤사이에 나스닥뿐만이 아니죠. S&P까지도 폭락을 해버려가지고. 네. 어제 우리 장이 워낙 세게 얻어맞아서 어제 아마 하락폭이 올해 접어들어서 가장 최고치였던 것 같습니다. 퍼센테이지를 치면 3에서 4%. 블랙문데이가 좀 제한됐습니다. 아마 주말에 많은 투자분들이 어느 정도 약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기 한번 피지 못하고 또 막판에 이제 사실 수급적인 면에서는 어제 외국인들은 이제 뭐 선물 같은 걸 환매수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절반 정도를 환매수였었는데 또 기관들이 이제 종가에 좀 떨어지고 그래서 밤새 미국 증시가 좀 어느 정도 하락은 좀 예상을 했죠. 왜냐면 아시아 증시 같이 무너졌으니까. 하지만 이제 조금 낙폭을 좁혔으면 좋았었는데 거의 또 맥없이 한번 3일 연속 큰 폭의 하락을 마감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미국장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네,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제가 지금 이제 가장 바라보는 게 두 가지를 같이 바라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우리가 뭐 종합 장이 급락하게 되면 지수를 놓고 뭐 2,400이다, 뭐 다우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트리거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주식이 내렸다는 거는 다시 안전자산이 올랐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를 먼저 봤는데 어제 우리나라 원화도 이제 장중한 때 뭐 1,290원까지 가려 그러다가 외환당국이 깜짝 놀라가지고 개입을 하면서 조금 눌려졌었는데 그건 아주 일시적인 거고 그래서 달러의 이제 강세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걸 아예 최대치까지 늘려봤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30년 정도의 데이터를 제가 펼쳐놨는데요. 30년까지 볼 건 아니지만은 최근 한 10년 동안 놓고 보면 105라는 수치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좀 눈으로 확인할 것 같습니다. 거의 2000년대 초반 이후니 그 20년 내 달러가 가장 강하다는 거죠. 달러가 이렇게 강하다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 뭐 미국이 경고해서 꼭 그렇게 말은 볼 수가 없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은 금리 인상이라는 가장 큰 시그널이죠. 지금 엔화 같은 경우도 뭐 104엔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130엔. 그러니까 엔화 약세 또 유로존 같은 경우도 이번 그 6월 증시의 좀 특징이 뭐였냐면 5월 달에는 이제 ECB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유로화가 약간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번은 뭐 달러 빼고는 다 죽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강세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주식이 하락하는 얘기고 또 특이점은 뭐냐 하면 달러가 강하면 보통 원자재가 꺾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원자재대로 그러니까 그 출발점 자체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그 식료품하고 에너지 가격을 뺀 CPI는 6.0 정도니까 이게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전월보다는 사실 감소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면 항공운임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도 그런 게 하필이면 또 이 드라이빙 시즌까지 좀 겹치죠. 그러니까 항공운임이 미국 지금 이번 5월달 물가쇼프에 큰 뭐 안 좋은 쪽으로 역할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항공 자체가 우리나라가 국내선, 국외선 멀리 타는 것보다 국외선의 비용도 엄청 많죠. 네. 워낙 이제 땅이 방대하고 크니까 뭐 동부에서 서부까지 날아가도 몇 시간 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를 연준이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근원 CPI 주요 항목들, 뭐 항공이라든지 의료까지 미쳤겠죠. 예,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이 한 번 더 어저께 가장 좀 안 좋았던 것은 달러도 안 좋았는데 지금 채권 금리가 역전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역전을 하지 않았어요. 역전이란 건 이제 10년물 금리하고 2년물 금리의 스프레드를 말하는데 이제 워낙 이제 미국 증시도 급락하고 뭐 긴축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티 오르는 속도보다 2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거를 이제 스프레드라 그러는데 축소가 됐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단기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물부터 냅다 파는 겁니다. 냅다 팔게 되면 채권 가격이 뛰는 거죠. 그런 가격 하락하겠죠.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니까 채권 수익률이 탁 튀어오르는데 보통 그런 과정이 오게 되면 이제 긴축을 좀 스태그플레이션을 의미합니다. 경제 위축을 의미하는데 지금 절대치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뭐 3.38%까지 폭등한 것도 상당히 좀 거슬리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2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가 0 사이 그리고 역전까지 온다는 것은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긴축에 대한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경계감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또 밤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어제
이렇게 좀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한국 시장이 오히려 미국 시장에 선반영 되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쪽에서- 좀 빠지길래 어제 미국 빠지기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장이 조금 어제 또 대만보다 많이 좀 쇼크 받은 게 있거든요. 우리가 뭐 보통 중국 본토보다는 대만 증시와 비교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것이 이제 테크주 비중 많은데 어제 자동차 빠지는 거 보고 그 생각 똑같이 아마 여러분들 눈치챘을 거예요. 화물연대 파업.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어떤 이슈 자체가 이 화물연대 파업 자체가 아시겠지만은 우리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차 울산 사무직 내근직 직원이 지금 빨리 공장 가가지고 배에다 차를 선적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지금 생각보다 이 화물연대 파업 이슈 자체가 심각합니다. 뭐 현장에 계신 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것 자체가 단순하게 뭐 택배, 물류, 뭐 하이트 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자동차, 오히려 또 철강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정시가 지금 어느 정도 국토부에서 결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저는 이 생각도 하고 있어요. 주식 우리는 국내 관점에서는 뭐 이런 거 달러도 보고 채권도 보고 하겠습니다만은 또 과연 국토부의 어떤 중재안이 어느 정도까지 빨리 화물연대 교섭단체는 아니고 그 노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그쪽과 좀 빨리 타협되는 과정. 그것도 참 우리 장을 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채팅창에도 이제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진짜 이제 현금화 해야 될 시기인가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여러 날 전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많이 빠진 바닥권에서 지금 의미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해왔거든요. 전문가들도. 네. 근데 갈수록 진짜 지하 밑에 그 지하실 밑에 뭐 땅굴이라고 점점 이게 내려가면서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되니까. 지하실 밑에 싱크홀이 있어요. 싱크홀.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제 이미 보니까 들고 있으신 분이라면. 예, 어제 보니까 뭐 많은 투자분들이 관심이 많았던 뭐 하이닉스도 10만 원 깨지고, 예, 또 현대차도 17만 원 중반까지 내려가고 또 개인 투자분들 또 LG전자도 많잖아요. LG전자도 많이 빠지고 네이버 카카오, 뭐 삼성전자는 뭐 이제는 이거 6만 원까지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물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좀 분석을 좀 많이 해봤는데 우리나라 올해 그냥 딱 정확히 한번 봅시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6월 작년 정확히 1년 딱 됐거든요. 작년 6월 달 기준으로 지금 어제 6월 13일이었으니까 1년 연속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하락 추세를 이어왔고 어제 이제 안 좋았던 기록이 좀 많았는데 코스피가 아쉽게도 시가총액 전체 2,000조가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과연 이제 장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사실 미국 증시도 아까 제가 3일짜리 보여드렸습니다만은 3일 동안에 다우가 한 2,500포인트 빠졌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다시 1월 이후에 변동성인데 이쯤 되면 나오는 게 이제 바로 보는 데이터입니다. 도대체 싸냐 비싸냐 이 논리인데 이 숫자가 좀 여러분들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보시죠. 이건 메리츠증권의 자료인데 우리가 보통 지금 사실 이제 밸류로 치게 되면 한국 주식은 10배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의 전체 시장 자체가 뭐 예상 추정이 기준으로 올해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2,650포인트가 대략 190조 정도 전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650선 정도가 10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걸 미탈했으니까 뭐 지금 현재 논리로 10배 이상 뭐 주가가 싸졌으니까 무조건 한국 주식은 사야 돼. 이렇게 보는 논리는 조금 문제가 논리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어폐가 있는 상황이 왔고요. 과연 올해 지금 순이익 전망치 같은 경우도 제가 왜 이런 자료에 큰 비중을 안 두냐 하면 많은 투자분들이 또 공부한다고 해서 너무 이런 데이터에 너무 맹신하면 안 돼. 모든 데이터는 참조 데이터거든요. 그렇죠. 자, 순이익 전망치잖아요. 에스티메이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벌 거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실적 전망이 뭐 한 달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바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갑자기 폭등한다든지 지금 화물연대 파업처럼 갑자기 현대차, 기아차의 국내 내수 판매 실적 점유율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잡냐면 뭐 만약에 증권사에서 190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한 10% DC합니다. 그러면 한 108조까지 잡아버려요. 그러면 시장 일각에서 가끔 이야기하는 기술적 분석가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얼마? 2400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솔직히 2,400을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고요. 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400이라는 자리는 제가 지금 이 숫자를 보니까 투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의 수치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코로나가 만들어낸 2020년대 그 버블 그 전
버블이란 말은 좀 그런가요? 급등 전 포인트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제 24000이 나오는데 사실 이건 제가 잘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를 제가 잠깐 같이 공유드린 이유는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뭐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대략 올해 연간 기준으로 아무리 못해도 제가 알기로는 180에서 190주 정도는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전체 순이익이 이제 상장사를 말하겠죠, 코스피. 그렇게 보게 되면 최소한 10배 기준을 잡았을 때 뭐 2,500선 전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제가 이거 박스 건 거 아닙니다. 표가 나오는데 한 2,500선 전후, 2,600선 전후까지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사실 싸다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물어보셨던 질문. 지금 파는 게 의미가 있냐? 급락할 땐 파는 거 아닙니다.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만 안 하면 돼요. 급하게 투매하는 거하고 또 하나가 급하게 추가 매수하는 거하고. 예, 그거만 일단 참조하시면서 어느 정도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일주일 동안에 200포인트 정도 빠진 게 올해 벌써 3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1월달 딱 빼고 그게 2월달, 3월달, 5월달이었어요. 대부분 다 언제냐면 똑같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발표한 전후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시장은 지금 가장 경계했던 게 아시겠지만은 물가 갑자기 사실은 뭐 저도 많이 쇼크를 보았는데 8% 깰 줄 알았거든요. 다 그런 시각이었는데 그 물가지표 발표되기 한 이틀 전부터 미국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 좀 눈치를 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국자들이 우리 그래서 얘기했잖아. 네. 이 느낌이 뉘앙스가 이거 이상한데 8% 나올 것 같아. 그래도 이제 밑밥 가는 것 같은데 네. 막 이랬잖아요. 근데 좀 쇼크는 쇼크예요. 저도 8.6까지는 감안을 못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거는 아마 미국 시장 관련해서 많은 컨텐츠가 올라오겠습니다만은 처음에 다른 분들도 그 이야기 똑같이 하실 것 같아요. 뭐 사우디 바이든이 지금 뭐 어쨌든 바이든이 이제 더 중요해졌다 그런 말들 파월보다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우리가 미국 정치인 비판해서 뭐 하겠어요? 지금 이제 와서 지금 우리가 미국 11월 달 중간 선거 결정하기엔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의미 없거든요. 그럼 관점은 뭐냐 하면 당장 목요일 새벽에 연준이 50bp인지 75bp 이 싸움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움직였던 뭐 채권금리나 달러를 놓고 보면 이거 자이언트로 70 올릴 것 같은데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55로 올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단 베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저라면 보고 가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럴 때 뭐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영역이고 네. 대신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투매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정말 바닥권에서 투매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신용만 안 쓰면 좀 버틸 수 있을 텐데 지금 신용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주가는 계속 내려가고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는데 신용은 계속 늘어났더라고요. 네. 이러한 것들만 쓰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시간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힘들 거예요. 지금 심리적으로. 제일 힘든 분이 말씀하신 대로 신용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저도 이제 신용 관련해서 한번 지난번에 같이 우리가 컨텐츠를 한번 했는데요. 이 신용이 왜 그러냐면 사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밖에서 하시는 거, 뭐 스탁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좋은 종목 안 되고 이상한 변동성 큰 종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 다음에 엄청 타이트합니다. 갑자기 12시에 나와가지고 반대매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동 손절이 내 손실을 가려주는데 이 신용은 나름대로 증권사에서 해주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전화는 옵니다. 전화 오게 되는데 가장 또 하필이면 신용되는 종목들은 나름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죽음의 악순환을 가져가는데 사실 뭐 항상 10번을 강조해도 나중에 우리가 이런 말 제가 좀 방송에서 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깡통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주식이. 그렇죠. 깡통 계좌. 그 깡통의 출발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 내 돈은 깡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깡통이란 말은 빈 깡통을 말하는 마이너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내 돈은 상장 폐지됐을 때도 1원은 남습니다. 정리매매니까. 근데 보통 깡통 이야기는 내 돈 1,000만 원이 마이너스 500만 원 되는 이걸 이제 신용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지금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좀 사용해서 그런데 딱 그건 아까 생각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증거금이 신용관리, 신용매매 첫 번째는 증거금 관리입니다. 그거 안 되면 절대 쓰면 안 되고, 그 많은 투자분들이 제가 예전에도 겪어봤는데 왜 자꾸 신용을 알면서 안 움직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정말 뼈를 걷는데 내가
3천만 원으로 주식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건 그냥 번외인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3천만 원 주식하다 보니까 잘 되니까 뭐 10% 먹으면 300을 먹더라, 수익을 나더라고. 근데 나도 1억 정도 운영해 볼 수 하고 싶다. 그러면 뭐 10% 먹으면 1,000만 원이니까 내 3천만 원이 6천만 원 갈 거 금방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종목을 한 4배수까지 늘려요. 그러면 뭐 4배수로 2.5배가 늘리면 3천만 원 자금 가지고 1억을 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자꾸 이다 보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내 돈은 1,0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근데 여기서 레버리지 5천만 원 정도를 꺼버리게 되면 이제 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언제 복구할 수 있을까? 바로 그렇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용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신용 물량부터 하셔야 되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 정말 제가 많이 봤는데 정확하게 내가 털린 날 장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못 버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증권사에서 자동 반대 매매 물량은 아시겠지만은 하한가 물량으로 계산해서 물량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가 100주 갖고 있으면 100주만큼 미수가 떴으면 그것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서는 그 종일 정가 기준으로 다음날 마이너스 30%를 감안해가지고 전체 매도 가능 물량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물량 자체가 상당히 내가 로스가 클 수가 있습니다.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장이 뭐 기준점, 폭락해서 또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장이 역배열에 놓이거든, 월봉이 엄봉이거든, 그 종목의 시세가 뭐 최소한 21선을 깨거든, 무조건 신용 물량부터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하여튼 어떤 분들은 사실 지금 다시 정말 우리 코로나 이전에 네. 코로나가 사실 어떤 기회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우리는 물론 들고 있으신 분들은 공포에 빠져가지고 지금 막 손실난 거에 대한 고민들 이런 거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야, 이제부터 뭔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더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현금 들고 있는 분들 다행히. 네. 그런 분들은 막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미리 조금씩 들어가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주식을 100번 정도 나눠서 할 수 있는 내공이 되시는 분들, 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세상 다 끝난 것 같고 모든 게 다 무너질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또 엄청난 기회로 보인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점을 아까 얘기하신 그 투매를 할 수 있는 그 불안한 이 심리, 초조한 심리를 일단 좀 잘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지금 상황을 보니까 뭐 비트코인도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위험 자산의 하락,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3만 3천만 원 뭐 원화로 적어놨는데, 사실 원화 배수를 찍게 되면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이제 야간 시장에서 또 빠져가지고 달러 기준으로 2만 3천까지 이탈했으니까, 뭐 그러니까 전체 가상화폐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비트코인의 가격까지도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 물가지수 어떤 쇼크에 뭐 희청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사실 이쪽을 많이 매일 보는 사람은 아닌데, 이 셀시우스라는 회사가 있었나 봐요. 비트코인 관련 대출 회사입니다. 대출 회사는 이게 또 뱅크런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바로 어느 전날. 그래서 뭐 인출도 안 되고 교환도 안 되고 그런 중단 상태에 있다 보니까 가장 이제 이쪽까지 무너졌는데, 사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올라갔던 가장 결정적 이유가 인플레이션에 해지되는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이슈 자체가 오히려 가상자산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관점에서는 사실 이게 왜 제가 주식 방송에서 갑자기 가상화폐 띄워놨냐면은, 이게 이제 기술주 중에서 테슬라나 엔비디아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어떤 채굴, 뭐 중국이 규제를 한다 안 하를 떠나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꼭 비트코인 포함해서 이더리움이나 같은 알트코인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마이닝에 대한 매력도가 좀 높아지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해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빠지는 것도 직간접적으로 비슷할 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중에서 뭐 채굴 관련해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까지도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게 뭐 꼭 테슬라 주가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기타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주 중에서 비트코인과 같이 연동해서 많이 움직였던 게 우리가 뭐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이야기했던 NFT라든지 돈 버는 게임이라고 이야기했던 P2E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부담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비트코인까지 무너졌네. 비트코인 아유 어떻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를 준비한 게 아니고, 그것도 속상한데 괜히 이렇게 마음 아픈 거 딱 아는데 언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 자료를 준비한 이유는 거꾸로 이야기할 때
이런 비트코인의 급락 자체는 곧 테크주의 급락을 불러오기 때문에 내가 테크주를 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비트코인의 가격 한정이 안정화되는 것,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우리는 시장의 바로미터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포인트를 좀 삼으시면 어떨까?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도 우리 그 밸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뭐 다들 그러잖아요. 1배 수준이다. 네. PBR 1배, 그다음에 PER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의 얘기하면서 지금 적정 주가 혹은 싼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실적은 전망이고 근데 그 전망대로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된다 한들 그게 정말 우리 주가가 올라가는 요소가 되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오늘이 2월 14일이죠. 한 달 있다 7월 14일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2분기 실적 시전 이야기를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혹시 시장에서 외국인들 주식 매수하는 거 보셨습니까? 코스닥에서. 어제 외국인 400억 매수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보니까 에코프로 BM하고 LNF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와 버리니까 오히려 코스닥 지수를 잡아줬습니다. 잡아주고 이제 뭐 다른 종목들이 눈을 가리는데 큰 그림에서는 어쨌든 간에 2차 전지는 지금 최근에 좀 주가는 안 좋은데 뭐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DI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되게 높다고 합니다. 물론 주가의 흐름은 좀 떠나가지고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어제 시간에 장 마치고 오늘 아마 아침에 장만 좋았다면 상당히 좋은 재료를 하나 쌌죠. 오창 공장에다 7천억 정도의 4680 원태원 배터리 공장 증설하는 부분. 그렇게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증설은 증설대로 하고 있습니다. SDI도 계속적으로 4680이나 원태원을 좀 강화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간에 많이 흔들리는 장에서도 LNF라든지 에코포르 비행 같은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크기 때문에 뭐 장은 빠지지만 호시탐탐 2차 전지 쪽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 카카오 쪽은 좋다고는 하는데 믿음이 이렇게 안 가죠. 일단 좀 시간, 이거는 뭐 네이버 카카오 프레포트 NC 사실은 1분기 실적에서도 실적이 잘 나왔었어요. 주가가 안 움직인 거지. 이게 이제 심리적인 요인인데, 뭐 게임주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실적으로만 보고 투자할 건 아닙니다. 게임주 투자 팁은 사실 실적보다 신작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신작에 대한 그림자. 지금도 신작 일정 자체는 우리 게임의 박사님, 우리 김미수 대표님 일정 아마 차주 좀 포인트 잡아주실 건데, 신작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웬걸 시장이 투심이 안 좋네. 일단 고참자식 같고 제약바이오는 뭐 굳이 제가 많이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요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모청건설 자료 F1 가이드를 활용했습니다만은 흔들리는 장고 급락하는 장에서도 외국이나 기관들이 강하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좀 봤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짧게 배터리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